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가정집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되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미 세 자녀를 둔 친모가 생활고 탓에 2018년과 19년에 태어난 두 아이를 살해한 후 자기 집 냉장고에 수년간 보관했다는데요. 미심쩍은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는데요. 감사원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사례를 파악해서 관련 기관에 통보했고요. 감사 자료를 넘겨받은 수원시가 경찰의 수사를 의뢰하면서 범죄가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감사원 감사 결과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 동안 출생 신고가 누락된 영유아가 무려 2,200여 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아이들 대체 모두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관련 수사와 예방 방지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겠습니다. 6월 22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뜨거운 여름 불경기를 한 번에 날려버릴 KG 모빌리티만의 특별한 혜택.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 1,800만 원대로 시작하는 합리적 가격의 더 뉴 티볼리 출시. 거기에 토레스 티볼리 하루 1만 원대 신개념 리스형 할부까지. 개별 서비스 인하 혜택이 6월에 종료되니 서두르세요. KG 모빌리티 전시장에서. 네,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보수의 눈으로 시사 현안을 짚어보죠. 천하람의 천하무적 함께 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안동시에서 한국문화테마파크에 스포츠 테마파크를 조성한다고 하네요. 잠시 후 안동시 유교 문화권 사업과 유성우 주무관을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진보의 눈으로 바라보는 임미의 그래도 정치 함께 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천하무적 시작합니다. 오늘도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천하람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순천만 정원의 남자 천하람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발언 계속해서 이번 주에도 시끌시끌한데요. 가장 먼저 시기상의 문제, 지금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네. 이 문제가 가장 크게 지적이 되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선 올해 수능을 염두에 두고 하는 발언은 뭐든 제가 봤을 때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예.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취지 자체는 뭐 이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당장 올해 수능이 흔들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게 학부모들의 불안을 부추기고요. 네. 학부모들이 불안해지면은 오히려 입시 컨설팅 이런 데 돈을 더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어찌 됐든 예를 들면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면서 올해 수능이 아니라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적용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다면은 전체적인 혼란이 훨씬 더 적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그렇죠.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는 한 4년 앞두고 해야 된다면서요. 큰 정책 방향 정하는 거는. 네,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 교육 제도와 관련한 부분은 한 4년 정도 텀을 두도록 하고 있고요. 근데 이건 이제 수능의 출제 방향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져서 꼭 4년 전에 해야 된다. 법적으로 그렇게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근데 법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좀 어찌됐든 여유를 좀 가지고 변화를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공교육 정상화하겠다, 사교육비 절감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거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근데 지금 약간 좀 모순된 그런 의미가 좀 있는 게 변별력은 높이라 그러면서 킬러 문항은 배제하라 그러고 특목고 자사고 유지하면서 사교육 줄이겠다 그러고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 대통령 발언의 핵심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특목고를 유지하는 부분은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는 이미 논의가 좀 끝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봐도 어찌 보면 앞으로 교육의 다양성이 더 중요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특수목적 고등학교들 자사고들을 전화가 잠깐 다시 걸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화 중에 상태가 좀 좋지 않았는데요. 양해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발언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너무 시기적으로 급박한 시기 5개월 앞둔 이 시점에서 지금 뭐 즉흥적인 발언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예. 자, 천 변호사님 말씀 계속해 네네. 주시죠. 예. 네, 그게 지금 이제 우선 변별력은 우리가 어찌됐든 경쟁이라는 게 없을 수 없는 것이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이 자기 실력에 맞게 평가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만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과 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무리하게 갖다 쓰진 말고 교과 과정 내에서 변별력을 최대한 확보하라라는 취지니까 저는 모순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저는 여기서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보고 싶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사교육비 쓰는 게요. 사실 거의 대부분 의대 때문입니다. 의대 때문이다. 네, 의대 때문인 게 크고 그리고 지금 사실 우리가 고등학교나 중학교의 사교육비를 얘기하는데요. 요새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의 사교육비도 못지않고 초등학생 의대반 이런 것까지 개설되고 있는 맞습니다. 실정이거든요. 예. 그럼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의대도 물론 뭐 좋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이공계의 전체적인 어떤 레벨을 좀 높여줄 필요가 있다. 우리가 연간 국가 R&D 예산을 한 4.5조 정도 씁니다. 그러면 그 예산들을 통해 가지고 공대를 나오더라도 적극적으로 창업을 하더라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좀 신뢰를 많이 부여한다면은 우리가 사교육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의대에만 목매는 그런 부분은 좀 줄어들 수 있지 않겠나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또 하나 좀 짚어보고 싶은 게 지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뭐 저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든 날리면 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좀 불거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한 대상을 딱 정해서 악마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좀 시선을 좀 그쪽으로 좀 분산시킨다든지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사교육 업체, 뭐 일타 강사가 어떻게 1년에 100억, 200억을 벌 수 있냐라고 하는데 자, 사교육 카르텔 얘기도 계속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일타 강사라는 게 있는 국가는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교육열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교육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뭐 재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좀 특수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좀 고3 학부모가 아니시거나 좀 이렇게 졸업하신 지 오래된 분들이 느끼시기에는 그러면 그 일타 강사라는 분들이 받는 뭐 수업료나 이런 게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분들은 박리담회입니다. 박리담회. 네, 실제로 메가스터디나 뭐 이투스나 이런 유명한 그 인터넷 강의 업체가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연간 회원권을 끊으면 뭐 좀 싼 데는 수십만 원에서 좀 비싼 것도 100만 원이 좀 넘어가는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50만 명, 100만 명이 들으니까 어마어마한 액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원가가 거의 안 들어가고요. 그 인터넷 강의는 한번 찍으면 뭐 전국에서 플레이한다고 해서 돈이 더 드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게 해서 인터넷 강의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건데 이거를 굳이 오히려 그 인터넷 강의가 사교육비를 좀 줄이는 그 역할도 어느 정도는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나 보수 정당이 시장에서 적법하게 경쟁해서 많은 돈을 번 거를 죄악시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잘못됐고 심지어는 범죄 아니냐 카르텔이나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저는 그거는 대통령에게 너무 과하게 아부하기 위해 가지고 좀 보수 정당의 철학이나 가치관을 내팽개치는 거 아니냐. 저는 굉장히 잘못된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잘못된 발언이었다라는 지적이었고, 자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해서 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는데 우선 민주당 좀 보죠.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어요. 이 발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왜 이제서야 이런 느낌 딱 들죠. 왜 그렇다고 보세요? 왜 이제서야?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런 겁니다. 아마 정치적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다음번에는 불체포 특권을 버티기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이제 비명계 의원들의 불만이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차피 본인이 체포동의안 가결이 될 거
미리 선수를 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네. 저는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하고요. 예. 또 하나는 저는 오히려 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취약하다고 생각하는데 연설 내용이 알맹이가 없었어요. 아, 알맹이가 없었다. 이재명 대표 네. 연설이. 예. 그러니까 알맹이를 억지로라도 넣으려고 막판에 깜짝으로 넣은 거 아니냐. 음흠. 저는 만약에 그런 거라면 예. 이게 불체포 특권을 이제 와서 포기한다라는 것도 땡뚱맞고 뭐 돈봉투 것도 다 하고 본인도 그때 한번 방탄하고 다 했지만 더 큰 문제는 이재명 대표는 실제 대선 후보이기도 했고 지금도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한다 그러면은 국민들의 관심도 뭔가 집중이 되고 듣는 사람들이 가슴 뛰는 내용들이 한두 가지는 나와야 돼요. 예. 근데 그게 없습니다. 아하. 예, 저는 오히려 불체포 특권이 좀 생뚱맞다는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재명 대표의 연설 중에 뭔가 평가할 만한 게 없었다. 그게 더 큰 문제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맹이가 없었다. 가슴 뛰는 내용이 없었다. 이거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김 대표가 들고 나온 게 이제 3대 정치 쇄신인데 이 중에서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게 의원 정수 10% 감축 아닙니다. 네. 자, 이건 뭐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의원 정수 감축한다. 이게 옳은 방향일까요? 포퓰리즘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기현 대표 연설도 어떤 한 정당의 최고 지도자 내지는 대선 후보 상비군의 연설로 봤을 때는 좀 별로 제가 봐도 가슴 뛰는 내용 없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에 비해서는 나은 것이 김기현 대표는 냉정하게 얘기해서 우리 대선 주자의 상위권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다고 하고 넘어가는 건데, 근데 문제는 지금 무슨 의원 정수 10% 줄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국민들의 정치 혐오를 이용한 포퓰리즘에 불과한 거거든요. 예. 자, 10% 줄이겠다, 뭐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 나머지 90%는 이 모양 이 꼴로 놔둘 겁니까? 하하.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더 관심 있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국회의원의 90%든 80%든 70%든 어쨌든 우리가 뽑아야 되는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소신 있게 능력껏 잘 일할 수 있는 공천 제도나 당내의 어떤 민주적인 소통 구조 이런 걸 원하는 건데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어떤 언급이나 대안 제시가 없으면서 국민들이 국회의원 싫어하니까 저희가 수를 줄일게요. 네. 참 그건 너무나 좀 1차원적인 접근이고 그냥 인기 영합적인 거 아닌가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예, 천하람 변호사도 이거는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리고 또 검사 공천 절대 없을 것이다라는 발언도 했잖아요. 김기현 네. 대표가. 그래서 이거 좀 믿음이 가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예를 들면 대놓고 저희 검사 공천합니다 이런 것보다는 낫겠죠. 근데 문제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명확한 제도를 설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 없이 어떤 그냥 말로만 검찰 공천 안 한다라고 얘기해가지고는 별로 신뢰가 잘 가지를 않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겁니다. 제가 검사가 나쁘지 않습니다. 검사도 꽤 좋은 인재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예. 검사라고 해가지고 마이너스가 돼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됐든 나오더라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룰을 좀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데 아마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요즘 그나마 당이 좀 조용해지고 안정화가 됐는데 공천 룰 얘기를 본격적으로 꺼내면 또 시끄러워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거 묵혀놓을 건 아닙니다. 민주당이 조금 좀 지리멸렬하고 악재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해야 될 일들을 좀 해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검사 공천도 문제는 없다. 뭐 정확한 공천 시스템을 통해서만 한다면야 뭐 그게 뭐가 문제가 그럼요. 되냐. 그분들 낙하산 태워서 꽃가마 뭐 이렇게 해주는 거 아니고 예. 정정당당하게 경쟁한다면 뭐 그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자, 어쨌든 이번 월화 교섭단체 대표 연설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보셨을까요? 참 정치 혐오감, 절망감 한 번 더 느끼지 않으셨을까 저는 좀 그렇게 판단이 되던데요.
자, 민주당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혁신기구에 이제 어제 첫 회의를 열고 인선안을 내놨는데, 김은경 위원장, 여기다가 이제, 혁신위원 이제 7명 더 임명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이 인선 내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너무 약합니다. 약하다. 예. 네. 별로 혁신이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게 혁신이 되고 안 되고 보다도요, 더 중요한 거는 비명계에서 납득을 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지금 납득을 못 하는 것 같은데요. 비명계에서는. 못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지금 혁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절묘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취약한 절충이거든요. 예. 비명계가 원래 바라는 거는 이재명 대표가 퇴진하고 비대위가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친명계 입장에서는 그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예. 양쪽이 나름대로 절충해서 혁신이라는 걸 띄우자라고 갔는데, 근데 이게 제대로 된 절충 아니라면 뭐가 돼야 되냐면요. 예, 예. 이재명 수호 혁신위가 되면 안 됩니다. 아, 이재명 수호하면 안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 비명계에서 우리가 비대위가 아니고 혁신위 정도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는 비명계의 색채를 내는 혁신위를 바라고 이걸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재명 대표 수호하고 아니면 시간만 끌면서 그냥 이렇게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간다? 그거는 비명계에서 조금 있다가 분위기가 이상하다 싶으면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요. 지금 혁신위가 이재명을 수호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그럼 좀 더 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 내려와라?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현재 상황에서 혁신위가 그렇게까지 할 리도 없겠죠. 근데 문제는 예를 들면, 예. 이재명 대표 측에 불리한 공천 룰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예. 근데 지금까지 이제 나오는 어떤 위원 구성이나 돈봉투 사건이 조작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는 걸 봤을 때, 네. 과연 그런 엄격한 잣대를 이재명 대표에게도 들이댈 수가 있겠느냐. 그런 거에 있어가지고 회의가 된다고 하면, 심지어 민주당 내부에서는 심리적 분당 상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예. 제가 민주당 분들하고 얘기해보면, 지금 원내가 친명 대 비명이 굳이 따지면은 3대 7 정도 된다. 비명이 훨씬 더 많다라고 요새 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친명이 3, 비명이 7이라고요? 예. 그 그러니까 반대가 아니고?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열성 지지층이나 당원들에 있어서의 지지가 많기 때문에 대놓고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네.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 치르는 거 좀 불안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결코 적지가 않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원래 원내에서 세력 기반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좀 이상한 얘기지만 이렇게 가다 보면 이재명 대표도 마치 이준석 전 대표가 원내 세력 기반이 없어가지고 많이 흔들렸던 것처럼 네. 그런 식으로 가게 될 수도 있지 않겠냐는 얘기도 저는 민주당에 있는 분들한테도 꽤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됐는데요. 그 한상혁 위원장 있잖아요. 네. 그 가처분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만간 저도 아직 못 나오는 거 들었습니다. 아닙니까? 예, 조만간 나오죠. 네, 곧 나올 겁니다. 시간이. 예. 혹시 이번 주에 그 이동관 특보 특별한 움직임 같은 거 들으신 거 없었나요? 조금 내정 조용하네요. 관련. 저도. 네.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특별한 얘기가 없는 거 보면 임명하는 분위기로 가는 거 아닌가. 저는 일단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천하람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백화점. 네 얼굴 와 글러? 야근한다고 티다. 네 월급은 와 글러? 최저임금은 안 오르지. 물가는 오르지. 나 진짜 박스 죽겠다. 물가는 내리고 최저임금은 올리고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가 앞장서겠습니다. 1577-2260.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중심 실무교육.
취업에 맞춤, 내 꿈에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미래에셋증권은 생각했어요. 해외 투자라고 큰돈 들지 않았으면, 그래서 실시간 미국 주식 소수점 매매, 밤잠 설치는 사람 없었으면, 데이마켓, 호가창도 다 보였으면, 나스닥 토탈뷰, 국내 주식처럼 편해진 해외 투자. 미래에셋증권에서 확인해보세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세요. SNS 매너가 무너진 세상. SNS 매너 권법을 익혀라. 조상관. 타인의 얼굴을 보호하는 스티커 매너 저작권. 합법적인 음원 체크. 이것이 SNS 고수의 매너 권법. 고마워요. 우린 친구예요. 함께 노력하는 MBC와 함께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6분 14초 지나고 있네요. 라디오 오늘 2부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안동시 도산면에 한국문화 테마파크가 조성돼 있는데요. 안동시에서는 이곳에 스포츠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어떤 얘기인지 알아보죠. 안동시 유교문화권 사업과의 유성우 주무관 연결돼 있습니다. 자, 유성우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 문화 테마파크에 안동형 스포츠 테마파크를 조성한다는 계획인데 우선 한국 문화 테마파크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한국 문화 테마파크는 안동시 도산면 동풀이 일원에 안동호를 배경으로 하는 수려한 자연 경관 속에 안동국제 컨벤션 센터 세계 유교 문화 박물관과 함께 위치한 국내 유일의 마이스 문화관광 복합단지입니다. 예. 네, 한국문화 테마파크는 2,000여 개의 산성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성을 공간 개념으로 해 16세기 조선시대 산성마을을 배경으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의병들의 호국 정신과 한국 고유의 유교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지난해 8월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예. 의병 체험관과 선비 숙녀 변신방, 저작거리, 공연장, 야외 극장 등에서 한국 고유의 민족 문화와 예술, 놀이, 체험 공방, 공연 관람, 인터랙티브 체험 시설, 어드벤처 챌린지 시설 등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등을 체험하실 수 있는 시설입니다. 네, 지난해 8월부터 이렇게 운영 중인데 그동안 네. 많은 분들 찾아오고 계시죠?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저희 한국문화 테마파크가 이제 작년 8월부터 이제 개장을 해서 지금 각종 단체라든지 그리고 이제 컨벤션 센터와 연계해서 행사를 진행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저희 시설에 방문해주고 계세요. 예. 자, 올 연말까지 지금 설명해 주신 한국문화 테마파크 안에 안동형 스포츠 테마파크를 조성한다는 계획인데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 계획인지. 네. 저희 한국문화 테마파크가 이제 작년 8월부터 개장을 해서 운영 중에 있지만 저희 한국문화 테마파크 내에 가장 큰 규모의 이제 체험 시설인 8인 신방관이 컨텐츠 구성에 어려움이 있어 이제 운영이 미뤄지고 있는 실정인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모로 저희 좀 아쉬움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이러한 이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유사 시설들을 이제 조사 분석하고 전문가 그룹 컨설팅 등을 통해서 8인 신방관 내에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결합된 이제 융복합 디지털 콘텐츠로 구성된 체험형 어트랙션인 안동형 스포츠 테마파크 조성을 지금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저희 1층 이제 1,436제곱미터, 2층 1,451제곱미터의 공간 안에 20여 종 50여 개의 체험 기기로 이제 채워서 콘텐츠를 조성할 계획인데요. 예, 의병이라는 다소 이제 어려운 소재를 놀이를 통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자연스럽게 체험하며 몰입감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동시에 시설을 이용하는 동안
이용객들의 운동 정보를 수집해 콘텐츠별 운동 효과 등을 제공해 개인 맞춤 헬스케어 시스템을 함께 구축할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문화 테마파크 내 활인 신방관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네네. 이제 핵심 시설인데 이 안에다가 안동형 스포츠 테마파크를 조성한다 이런 계획이시네요. 예.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이 활인 신방관이 어떤 곳이고 또 원래 활용 목적 용도는 어떻게 됐었나요? 이제 활인 신방관은 당초 이제 태계 이황 선생이 명나라 이제 주거니 저술한 구선 활인심을 필사한 책인 이제 활인 신방을 모티브로 해서 몸과 마음을 이해하는 체질 체력 진단, 또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찜질 활인 운동 체험, 몸과 마음에 약이 되는 음식 차 등을 통해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휴게 공간으로 조성해서 이용객들에게 양질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예. 건강 증진에도 기여하고자 기획된 공간이었습니다. 예. 저희가 당초 2021년 상반기까지 이제 시설 조성을 완료해서 그 한국문화 테마파크 개장과 동시에 운영할 예정이었었는데 예.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계획 시설 중에 이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온돌 찜질방, 한방 찜질방 같은 그 체험 공간이 팬데믹 시기에 관광 콘텐츠로는 이제 적정하지 않아서 저희가 공간 활용에 대한 변화가 필요해서 콘텐츠 조성을 좀 보류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활인 신방관 안에 뭐 휴게 공간, 건강 증진 뭐 이런 시설들이 들어설 계획이었는데 예. 자, 코로나 때문에 좀 삐걱했고 자, 그 활인 신방관 안에 안동형 스포츠 테마파크로 활용을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자, 그러면은 어떤 내용으로 꾸며지게 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안동형 스포츠 테마파크에는 이제 융복합 스포츠 컨텐츠로 구성된 20여 종 50여 개의 체험 기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네. 20여 종의 스포츠 컨텐츠는 이제 조선시대 의병들의 훈련, 전투 등의 소재와 접목해서 순발력, 기억력, 민첩성, 심폐지구력, 근지구력, 평형감각 등 온몸을 활용하여 미션을 완수해야 하며 운동의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임무를 부여해 도전하게 함과 동시에 각 콘텐츠별로 2개에서 3개의 기기를 설치해서 경쟁 관계를 만들어 승부욕을 자극해 몰입감과 즐거움을 높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또한 연령이나 신체 조건에 따라 난이도를 달리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여기에 그 다양한 형태의 휴게 공간, 매점, 굿즈샵, 보드게임장, 미디어 아트 등 부수적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도 폭넓게 구성해서 오감을 만족시키는 복합적인 공간으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20여 종 50여 개의 체험기기가 설치될 예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입장권을 딱 끊어서 들어가서 이런 거를 하나하나 다 체험해 볼 수 있다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여기에다 뭐 굿즈샵, 매점, 휴게 공간 등등. 자, 이렇게 시설이 설치될 예정이고 의병을 소재로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저희 경상도가 일본과 이제 가까이 있다 보니까 임진왜란 시에 이제 피해가 많이 컸었는데요. 외적의 침입과 관리의 부정부패로 인해 스스로를 이제 지키려고 칼을 들었던 여타의 의병 활동의 배경과는 달리 저희 안동의 의병은 이제 민과 관이 합심하여 이루어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 네, 한국문화 테마파크는 이런 의미를 지닌 안동 의병을 소재로 한 의병체험관, 연무대 등의 콘텐츠와 의병이 활동했던 16세기 산성마을을 배경으로 다양한 체험시설들을 조성하여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안동형 스포츠 테마파크가 조성될 활인 신방관 또한 의병 훈련을 체험할 수 있는 어드벤처 챌린저 시설인 연무대와 인접해 있어서 이번에 새로 설치될 콘텐츠도 의병을 소재로 하여 기존의 시설과의 강한 연계성으로 통일감 있게 계획하게 되었고요. 각 콘텐츠마다 의병들의 훈련, 전투 등의 임무 부여를 통해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이용자들이 몰입감과 즐거움을 더하고자 의병을 소재로 저희 안동형 스포츠 테마파크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또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군요. 그리고 아까 설명해 주실 때 개인 맞춤 헬스케어 시스템도 구축한다고 하셨잖아요. 이거는 뭐 어떻게 하는 건가요?
지금 이번에 조성되는 시설은 이제 컨텐츠 이용 시에 그 RFID 밴드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네. 이용객에게 지급되는 RFID 밴드를 각 컨텐츠 기기마다 설치된 리더기에 터치한 후 컨텐츠를 즐기시면 되는데요. 이때 이제 그 컨텐츠를 이제 즐기시면서 획득한 점수와 실제 운동량 등의 정보는 로컬 서버로 전송이 되고 이제 시설 이용 종료 시 이용자에게 이제 종합적인 컨텐츠 사용 정보를 제공해서 이용자가 운동 효과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 정보는 개인별로 지속적으로 누적되도록 해서 이용객이 재방문 시에 전에 작성된 리포트와 비교하면서 본인의 활동량 등 운동 정보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RFID 밴드를 그러니까 손목에 이렇게 착용하는 거 그걸 이제 착용해서 맞습니다. 입장해서 아까 왜 50여 개의 체험기기 있다 그랬잖아요. 이거 네. 체험할 때마다 이제 찍고서 하는군요. 그래서 네, 종합적인 결과를 한눈에 다 또 확인을 할 수 있는 네, 이런 시스템입니다. 자, 최근 영주시 의회에서는요. 영주의 한국문화 테마파크인 선비세상의 입장객이 적어서 참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문제점이 지적이 된 바 있었는데 안동은 단체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다고는 듣긴 했는데요.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여기도 좀 입장객이 뭐 적진 않은지 뭐 이런 걱정도 좀 되네요. 네. 우선 저희 테마파크는 이제 작년 8월에 개장해서 현재까지 한 2만여 명의 관광객들이 방문을 하였고요. 네. 올해 5월부터는 이제 단체 관광객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해서 학교, 각종 단체 등에서 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 많은 호응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작년 8월 개장 이후에 현재까지 한 2만여 명이 다녀가셨군요. 네. 이게 예상보다 어떻게 많은 숫자입니까? 적은 겁니까? 활성화가 이제 저희 한국문화 테마파크가 이제 자리를 잡고 활성화가 됐을 때 기준으로는 아직은 많이 부족한 숫자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개장 초기이고 컨텐츠들이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하면은 괜찮은 저희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뭐 만족하시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또 안동역 스포츠 테마파크가 또 운영이 되면은 훨씬 더 많은 입장객들, 관광객들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향후에 또 다른 뭐 계획이나 못다 하신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시죠. 네. 저희 한국문화 테마파크에서는 산성마을의 여름 물놀이 또 추석 이벤트, 산성 숲길 걷기 등 다양한 이벤트로 안동 시민 및 관광객들의 문화 휴게 공간을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으며 또 올해 하반기부터는 방문객들이 테마파크를 편리하게 방문하실 수 있도록 투어버스를 운영할 예정이고요. 또 안동형 테마파크의 오픈에 맞춰 콘텐츠 전동차 운영을 통해 한국문화 테마파크 내에서 방문객들이 이동 시에 편리하도록 그리고 또 더불어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 중에 있으니 한국문화 테마파크에 많은 관심과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투어버스, 전동차 운영까지 이렇게 계획하고 계시네요. 자, 오늘 소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동시 유교문화권 사업과의 유성우 주무관이었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임미의 그래도 정치 시작합니다. 진보의 눈으로 정치 현안을 짚어보죠.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임미애 위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임미애입니다. 네, 수능 얘기를 좀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어제였죠. 교육부가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우선 그 핵심 내용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예, 그 교육부가 어제 발표한 걸 보면은요, 현재 교육에 대한 평가를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년간의 교육 재정을 한 481조 원을 들였는데, 학령 미달자는 3배나 증가하고, 공교육 질은 굉장히 떨어졌다. 그 다음에 전수 평가로 실시하던 학업 성취도 평가를 표지 평가로 전환한 후에 기초학력 미달자가 3배 이상
증가했다. 예. 그리고 고등학교 유형을 단순화하는 정책으로 공교육의 다양성을 훼손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이 제한됐다. 뭐 이런 평가 하에서 해결 방안으로 내놓은 게요.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을 책임 교육 학년으로 지정해서 학력 진단을 강화하겠다. 이런 해결 방안. 초3, 중1? 중1, 네네. 예, 뭐 학력 평가를 실시하겠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신청하는 학교만 했었는데 이게 아니라 이 학교는 가능하면 다 참여하도록 이런 조항을 뒀기 때문에 실제로는 다 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실제로 그다음에 그래서 뭐 일제고사 부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이 얘기군요. 그렇죠. 그래서 네.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이런 거 존치하겠다. 뭐 획일적 평등주의로 교육이 훼손되었다라는 평소 그 교육부 장관의 철학이 아마 여기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종의 특목고들을 존치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시행령 개정하겠다 이렇게 내놨고요. 그다음에 고교 학점제 도입하겠다 이런 정책을 내놨습니다. 예,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글쎄요, 뭐 이번 정부의 이런 교육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도 분명 많이 계실 거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자, 그 반대하는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이 오히려 이거 사교육 부추기는 거 아니냐, 양성 대책 아니냐 그렇죠.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지난번에 이제 교육과 관련한 발언을 하면서 막 논란이 일었는데 그래도 변하지 않는 이 주제는 뭐였냐면 사교육을 좀 줄여야 되지 않느냐, 공교육으로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였는데 실제로 이 내놓은 대안을 보면은 이 발표한 대책들을 뜯어보면 사교육비를 경감하겠다는 정부 입장과는 좀 충돌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 학력 진단 강화하겠다. 거기다가 자사고, 과고, 외고, 국제고 이거 존치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중학교 때부터 사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학생들을 밀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초등학생들도 학력 진단 강화하겠다고 하면 사교육으로 그 발걸음이 안 간다라고 말할 수 없고 또 중학생의 경우는 이런 자사고, 과고, 외고, 국제고가 존치한다면 질 좋은 고등교육을 받겠다라고 생각하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생들을 사교육 시장에 다시 내몰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정부 대통령의 발언과 정부 교육부가 내놓은 정책이 서로 배치되는 듯한 이 논란을 가라앉히기 위한 부랴부랴 내놓은 뭐 아직 좀 덜 익은 마치 5살짜리 입학시키는 뭐 이런 발언과 같은 좀 설익은 정책 발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약간 좀 모순된 정책 아니냐, 설익었다, 좀 즉흥적이지 않냐 이런 비판이시고 하기야 또 아까 그 왜 전국 학력 평가한다는 거 초3, 중1 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렇게 되면 초3 학생들도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그 초등학교 저학년이면 뭐 예체능 쪽으로 학원 다니는 건 저는 보내는 거 아주 적극 저는 찬성하는 입장인데 이렇게 되면 또 뭐 영수 뭐 이쪽도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국영수 이쪽으로 그런 걱정도 아무래도 분위기가 드시겠네요.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초등학교 3학년인지 제가 좀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초등학교 3학년 정도면 저는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더 많은 것들을 놀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 도대체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무엇을 평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국영수 시험 보는 거죠, 뭐.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데. 좀 걱정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우리 때 세대랑 또 다르잖아요. 미래 세대는 공부가 다가 아닌데.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제 철학이고, 그래서 저희도 뭐, 아이들이 3명이 있는데,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교육을 저는 거의 안 사실 시키는 대통령이 걸로. 처음 발언을 하셨을 때, 그 기조는 저는 맞다고 생각을 기조는 했어요. 맞죠. 공교육 정상화하고 사교육비 절감하고 이거 100%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근데 가야죠. 이거를 이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뭐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하면 각 부처, 정부 관료, 뭐 대통령실, 언론인 다들 해석하기에 바쁘니까. 해석하기에 바쁘고 정부 여당은 또 뭐 뒤치다거리하기에 바쁘고
아이고, 대통령 한마디 하고 자꾸 어디로 이렇게 좀 훅 떠나버리는 그런 과정이 저번에 이제 바이든 날리면 그렇죠.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또 훅 내 던져놓고 또 프랑스, 베트남 이렇게 가시고. 자,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네. 저번에는 이제 그 바이든 때는 MBC 기자를 이제 타겟을 삼았고, 이번에 또 갑자기 사교육 카르텔, 뭐 일타 강사, 네. 사교육 업체들 이쪽을 또 대상을 삼아서 또 악마화, 범죄화 시켜서 지금 조만간에 뭐 세무조사, 압수수색 이렇게 들어갈 분위기예요. 그렇죠. 네. 저희도 보기에 대통령께서 그 아직도 당시 자신의 직업이 검사였던 시절의 사고방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안 그러면 모든 집단을 범죄 집단, 잠재적인 범죄 집단으로 바라보는 게 아주 익숙하신 분 같아요. 그러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다가 조만간 뭐 예를 들면 메가스터디처럼 이런 데는 사실 온라인을 통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학생들이 자유롭게 누구나 이 공간에 뭐 지방에 산다고 아니면 도서벽지에 산다고 이 수업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뛰어넘는 그렇죠. 좋은 콘텐츠를 제공해주는 이런 데마저도 이게 뭔가 이렇게 제재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거죠. 뭐 대단한 기득권 카르텔이 있는 것처럼 결국은 그 수능 담당 과장이 아직 보직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도 있는 거죠. 네, 수능 담당 국장이 이제 해임이 됐고, 그 다음에 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그 원장이 사표를 냈고. 네. 아이고, 저번에는 그 만 5세 그 입학 그때는 또 박순애 장관이 사표를 냈고, 자꾸 네. 이렇게 문제를 대통령이 일으키고 사표 내는 사람 또 따로 있고. 밑에서 뒤치다거리 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 거죠. 뒤이어지는 또 수사, 압수수색 이런 게 또 이어지고, 좀 언제까지 이런 모습을 봐야 될지. 자, 이게 대다수의 국민들을 범죄 집단으로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노동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네. 뭐 건폭 이런 단어가 또 생겨서 안타깝습니다. 자, 국회에서 3당 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우선 민주당, 국민의힘 좀 볼 텐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 이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처음에 작년에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구속영장 치면 구속 두려워하지 마라. 쫄지 마라. 그들이 정치적 공세 펴는 것일 뿐 사건 실체 없고 결백하다면 설사 구속된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지켜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저는 했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사실 지금은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어떻게? 김기현 대표는 만시지탄이다. 이런 얘기 하지만 실제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면서 윤석열 정부 1년, 한동훈 장관 1년 만에 깨달은 거는 이 정권이 법치도 아니고 법을 가장한 폭력을 너무나 쉽게 저지르는 집단이다. 거의 다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 이런 상황에서 입법부를 지키기 위한 헌법적인 장치가 불체포 특권인데 이거를 내려놓는다는 건 개인 이재명의 문제가 아니라 그 폭력적인 행정부에 대한 그 국회의 이 국회를 지켜내기 위한 헌법적 장치를 포기하는 행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민주주의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는 생각을 저는 사실 지난 1년 동안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개인은 이렇게 선택할 수 있을지 몰라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결코 잘한 선택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한편으로는 어쩌면 자신감의 표현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요. 이제 해봤자 별거 없다. 이런 자신감의 표현? 그런 생각하는, 그래서 이런 결정 내린 거 아닐까 싶기도 한데, 좀 걱정은 됩니다. 아마 국민들에게 이 정권, 윤석열 정권 들어오기 전에 만약에 국회의원들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여론조사하면은 아마 절대 다수가 이거 쓸데없는 특권이다. 내려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지난 1년 지나고 보니까 지금 너무나 야당 탄압 이런 전국에서는 꼭 있어야 된다. 이렇게 바뀐 분들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면 2019년도에 홍콩에 야당 국회의원 3명이
그 홍콩 민주화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중국 공안 당국에 끌려가서 가중 고문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부가 늘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법리주의로 정치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문제가 안 될 텐데 저는 지금의 정부가 그렇다고 보기가 어려운 것 아닐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불체포 특권이라는 게 그 과거 70년대입니까? 80년대입니까? 그 당시에 80년대인가요? 제 기억이 정확치 않은데 왜 그 국회의원들 막 체포해 갔을 때 그걸 이제 방지하고자 해서 80년대 같네요. 그때 이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불체포 특권이라는 게. 이제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간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김기현 대표 연설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김기현 대표요? 저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놀라셨어요? 아니, 목소리가 커서? 한마디를 보면서 좀 여당의 대표답지 못한 품위 없는 연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어요. 품위가 너무 없었어요. 품위가 없었다. 근데 여당이라면, 그리고 여당의 대표라면 국민들한테 지금 정부 아래에서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갈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들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이런 구상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연설을 국민을 향해서 해야 되는데, 국민이 아니라 이재명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 김기현 대표, 그리고 지금의 정부 여당은 정치의 대상이 국민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만 바라보고서 연설도 하고 정치도 하고 발언도 하고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거 좀 품이 없다. 이거 좀 보기가 별로 안 좋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죠. 그리고 너무 그렇게 핏대를 세우시니까 그리고 사실 40분 연설에 50분 넘었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날 그 정의당 원내대표가 발언을 할 때 비교섭 단체 연설은 15분인가 그런데 그걸 20몇 분 한 8분 늘어났나? 그랬더니 막 소리 지르더라고요. 그랬습니까? 네, 근데 보면서 아이고 정부 여당의 대표들이 저렇게 국회의원들이 쪼잔하게 저러나 싶은 생각도 좀 들고 좀 씁쓸했네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이제 정권을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 대부분 아니었습니까? 근데 야당이잖아요. 야당의 원래 효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임무? 그런 게 그 정권 비판 견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이해가 가는데 여당의 리더가 국민을 보고 나라의 미래, 비전 이런 걸 좀 보여줘야 되는데 야권에 대한 그런 비판으로만 일색이어서 그러니까 그게 좀 아쉬웠다. 이 정부를 이끌고 가는 주체다라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여전히 야당으로 착각하시나? 알겠습니다. 자,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제 김은경 혁신위 민주당에 어떻게 보시고 또 어느 정도 기대를 하십니까? 저는 참 어려운 역할을 하시게 됐는데 언론도 우호적이지 않고 당내에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역할을 잘 해낼지 모르겠는데 저는 혁신 과제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제일 중요한 건 혁신위가 뭘 해야 될지 무엇이 혁신 과제인지를 선정해내는 게 혁신위의 가장 큰 임무다라고 생각합니다. 혁신 과제가 뭔지를 아는 게 첫 번째다. 그렇죠. 이거를 알아내기 위해선 당원들하고 국민들 속에 들어가서 들어야 되거든요. 저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민주당이 혁신하기 위해선 이러한 과제들을 찾아내는 것. 거기서 혁신위의 처음과 끝이 이루어진다. 자, 그럼 임미 위원장이 보시는 민주당의 혁신 과제 넘버원 제일 첫 번째 혁신 과제는 뭡니까? 저는 우리 당내에서 굉장히 그동안 돈봉투 사건도 그렇고 당내에서 향후 전당대회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당내 선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적 관행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국회의원의 일탈 행위 이런 것에 대해서 당이 사전에 예방하거나 징계할 수 있는 제도적인 혁신안이 좀 제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좀 더 깨끗하고 투명해져야 된다. 민주당 자체가. 그게 첫 번째 과제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임미애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